이제 147페이지 법률행위죠. 그죠? 이걸 좀 지워보자고요. 자, 우리가 했다시피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뭐가 돼요? 결정된다. 그럼 교재 법률행위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147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는 말은,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니까요. 밑에 줄 오른쪽 보시면, 밑에 줄 보시면 법률행위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사적 자체의 수단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사적 자체가 뭐였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뭐예요? 사적 자치고요. 따라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 결정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라면 결국 사적인 일,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의 뭐죠? 수단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서설 앞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또 나와요. 2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 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뭐요? 불가결의 뭐죠? 구성 요소이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만들어지니까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의사표시가 뭐예요? 법률 사실이고요.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뭐예요?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 그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게 나와 있지만 결론은 뭐죠? 요거죠.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뭐가 돼요? 결정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법률의 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해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성립 요건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성립 요건 중에 하나는 알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그럼 나머지 두 개도 알 수 있는데, 의사표시가 뭐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의미 있나요?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뭘 원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원하는 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으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그것이 교재에 나와 있는 양가로 1번에서 일반 성립 요건이고요. 2번 특별 성립 요건은 오늘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계약법 할 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3번에서 이제 법률행위 뭐가 나오냐면 효력 요건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이 돼요. 근데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선 또다시 뭐가 필요해요? 요건이 필요한데, 이게 뭐예요? 유효 요건이고, 이게 뭐예요? 효력 요건인 거예요. 일단 당사자에 대한 유효 요건은 당사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공부한 거죠. 뭐죠? 권리의
주체에서 이 부분은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요. 요 의사 원하는 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다음 주까지 할 건데 그래서 다음 주는 주로 뭐 하냐면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요건하고 목적에 관한 무엇을요? 유효요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뭐가 되는 거죠?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일반 효력요건이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특별 효력요건이 나오는데 이 특별 효력요건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해당 부분에서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 성립요건하고 특별 효력요건을 안 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기본 예제를 풀 수가 없긴 해요.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 성립요건과 관련돼서 하나 따로 기억한다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요물계약이란 말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요물계약. 이서는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뭐예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이 뭐가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얼마로 할까? 3천만 원 하자. 근데 아직 3천만 원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3천만 원을 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 얼마? 3천만 원 줄게. 이것만으로 아직 계약금 계약 안 한 거예요. 실제로 뭐 해야 돼요? 줘야지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요물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제 아파트를 대신 주기로 했어요. 이게 뭐예요? 대물변제죠? 그죠? 근데 아파트를 내가 대신 줄게라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돈 갚은 게 아니죠. 실제로 그 아파트를 줘야 돈을 갚은 거니까 대물변제는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인데 이 현상광고는 왜 요물계약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아무튼 요 세 가지는 다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고 요물계약이란 말은 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건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뭐란 얘기예요? 성립요건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교재 보시 1번 법률행위에서 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요물계약에서 뭐예요? 물건의 인도.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다양할 것 같지만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물계약이 떠오르면 끝인 거죠. 그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예요. 그 말은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2개 있어도 뭐예요? 법률행위인데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2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냐면 계약이라고 해요. 교재는 법률의 종류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합동행위는 모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독행위 계약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단독행위.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거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단독행위.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두 개죠. 요게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인데 요 두 번째 의사 표시가 뭐냐면 승낙이에요. 그래서 의사 표시가 하나다. 단독행위는 승낙이 필요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단독행위란 뭐냐?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단독행위예요. 의사표시가 두 개다. 계약은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이에요. 실제로 여기서도 시험 문제 잘 내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은,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이거는요 외우시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행위 외워서 풀고 계약 외워서 풀면 반드시 함정을 파게 되어 있어요. 잘 틀리시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거죠.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5개 지문 중에서 뭘 찾으면 돼요? 승낙을 받을 필요를 없는 걸 찾으면 되고, 다음 중 계약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5개 지문 중 뭘 찾아요?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증여는 계약이라는 걸 머릿속에 꼭 숙지하셔야 돼요. 뭐예요? 증여. 자, 증여가 계약이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이렇게 했어요. 야마 힘드냐? 가 10억 줄게 라고 했더니 그 인간이 안 받을 짜샤. 그럼 못 주는 거다.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거죠. 이걸 기억 안 해두시면 왠지 증여는 꽁꼬로 주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이고,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 종류가 나오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와요. 좀 생각해 보죠. 일단 단독행위니까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뭘 말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뭘 말하느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되는 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요, 요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갖다 버리면 되죠. 누구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예요? 단독행위인데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냥 갖다 뭐예요? 버리면 되잖아요. 따라서 뭐가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놈이 어렵대요. 그래서 채무를 면제하려고 해요.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물론 그 친구한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채권의 포기, 채무 면제는 뭐예요? 단독행위인데 문제는 제가 화장실에 쪽으로 앉아가지고 먼 산 보고 야 돈 갚지 마 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승낙은 받을 필요 없잖아요. 만나가지고 야 임마 힘들어? 갚지 마 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동의가 나와요. 동의. 그지? 얘가 그죠? 동의. 뭐예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뭐 할 수 있죠? 동의할 수 있죠. 물론 동의하고자 할 때 미성년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단독행위고, 아들내미한테 아빠가 동의한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동의는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또 뭐가 나옵니까? 채무면제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취소.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물론 취소할 때 상대방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뭐 한다고요? 취소한다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취소는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계가 뭔가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거잖아요. 그죠?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건요,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쪽에다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감 잡히시죠? 추인. 자,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고자 할 때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 없으니까 추인은 뭐예요? 단독행위인데 추인한다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추인은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제는 또 관련된 부분을 보자고 얘기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볼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자, 제가 유언장을 쓰는데 개똥이한테 제 땅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 개똥이 만나가지고 야, 내가 유언장에도 너한테 땅 주려고 하는데 동의해 줄래? 라고 승낙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언은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받을 수 없이 그냥 쓰는 거니까 뭐예요? 단독행위고. 유언장은 어떻게 공개합니까? 제가 죽고 나서 공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언할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으니까 유언이나 유증이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했고 이제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그래서 제가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한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근데 재단법인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뭐예요? 재단법인이니까 재단법인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산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재산이 없다면 재산 없는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갑이 지금 재산을 내놨어요. 내놔가지고 지금 주려고 꺼내놨어요. 주는 거죠. 그죠? 주려고 할 때 얘한테 재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재단법인이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예요?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있을 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통설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나와요. 계약은 교재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본서를 도는 시점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 차원에서 계약의 종류를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일단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라고요? 계약이다. 그죠? 우리 민법은 총 15가지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요. 15가지. 정리해 볼게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계약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이 있는데 총 3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매매, 교환, 증여 요 3가지고 일단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교환만 시험 범위고 증여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튼 그러니까 매매 교환은 뒤에서 뭐예요? 자세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건 뭐예요? 매매. 주고 받는 건 뭐예요? 교환. 꽁꾸로 넘겨받는 건 뭐예요? 증여. 이 정도만 끝내자고. 용어 정리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이 있어요. 네 번째 고용이죠. 일단 고용이란 계약은 뭐냐면요. 노동을 제공하고요.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고용이에요. 고용. 그 다음에 구별할 것이 뭐가 있냐면 도급이 있어요. 도급 계약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전까지는 고용계약과 마찬가지인데 뭐가 다르냐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도급하면 건설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어주면 보수를 받고 페인트 칠을 해주면 뭐요? 보수를 받고 콘크리트를 치고 뭐죠? 보수를 받으니까 대부분의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니까 뭐가 돼요? 도급인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꼭 그런 것만 도급은 아니라는 거죠. 운송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를 타면서 대전역이요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 대전역까지 데려다 줘야 저한테 뭘 받을 수 있어요? 택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도급이에요. 택배도 도급이에요. 그죠? 배달을 해 줘야 뭘 받을 수 있어요?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가 돼요? 도급인 거죠. 아무튼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는 계약이 뭐예요? 도급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 현상강고 계약이 은근히 중요한데 여섯 번째 현상광고예요. 현상광고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전까지는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도급과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청약을 광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뭐까지 설명드렸냐면 현상광고 개념하고 왜 현상광고가 요물계약인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심부름 센터 가서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무슨 계약이냐면 도급 계약이죠. 강아지를 찾아주면 얼마 줘요? 50만 원. 이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이건 뭐예요? 도급 계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다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는데 제가 청약을 뭐라고 했죠? 전단지 광고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현상 광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현상범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현상 광고예요. 왜냐하면 전단지 붙어 있잖아요. 요놈 잡으면 얼마 줘요? 100만 원. 요놈 신고해 주면 뭐예요? 1000만 원. 다 뭐예요? 일의 완성을 요건을 뭘 받습니까? 보수를 받는데 그 청약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현상 광고고 걔가 뭐예요? 현상범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전단지를 붙여놨더니 을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개 한 마리 찾아주면 50만 원이니 짭짤하네 싶어서 가백에 전화해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니까 이미 성립을 한 거냐? 만약에 을이 찾아주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계약이 성립돼 버린다면 을이 약속한 개를 못 찾아주는 것은 뭐가 돼 버리냐면 채무불이행이 돼 버려요. 그럼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죠? 을은 개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못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승낙했더라도 아직 이 현상광고 계약은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성립하냐? 을이 저희 집 강아지를 찾아와야 그때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니까 현상광고는 개를 찾아와야 계약이 성립된다.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요물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왜 현상광고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냐면 은근히 현상광고가 요물 계약이라는 점이 중요한 논점이어서 잘 나오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들이 또 있어요. 위임이라는 계약도 일종의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인데 위임은 노동이란 말을 안 쓰고요. 어떻게 하냐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위임이라고 하고요. 사무를 맡긴 사람을 위임인이라고 하고요. 사무를 처리해 준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합니다. 위임도 시험 범위 들어가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임치라는 계약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임치라는 계약은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합니다.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임치라고 하고요. 이것도 용어. 물건을 맡긴 사람이 임치인, 물건을 맡아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해요. 이것도 아주 잘 나옵니다. 임치, 임차인이 아니라 뭐예요? 임치인.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총각이 여자 가방 들고 화장실 앞에 서 있으면 되게 꼴보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오빠 나 화장실 가방 좀 맡아줘 그러면 둘이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임치 계약을 한 거죠. 그죠? 지금 여자 화장실 앞에서 먼 산 보고 머쓱하게 써 있는 그 친구는 뭐예요? 수치인이고, 그죠? 맡긴 사람, 보관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 들어가 가지고 시원해지고 있는 그 아가씨는 뭐가 돼요? 임치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노무제공 계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서 빌려주는 계약이 있어요. 대여 계약. 대여 계약을 우리가 대차라고 하는데 이것도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이 3가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일단 소비 대차 계약은 뭐냐면요. 빌려 가지고 소비하고요. 다른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소비대차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 빌리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1억을 빌려줬다. 이게 뭐예요? 소비대차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친구한테 500만 원 빌렸어요. 갚을 때는 빌린 그 돈으로 갚는 게 아니죠. 다른 돈으로 갚는 거죠. 그죠? 빌린 그 돈으로 갚으려면 뭐로 빌렸겠어요? 그죠? 따라서 돈을 빌리면 그 돈은 뭐예요? 쓰고 같은 금액에 다른 돈으로 갚으니까 대표적인 뭐예요? 소비대차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대차 하면 뭐가 떠오르시면 돼요? 돈 빌리는 계약이 떠오르시면 되고요. 물론 이자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소비대차는 무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냐면 유상일 수도 있겠죠. 사용대차. 빌려가지고 사용하고요. 빌린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하는 계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에요. 임대차도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임대차인데 그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사용대차는 무상, 임대차는 뭐예요? 유상이에요. 가끔 보면 동사는 사용대차, 부동산은 임대차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공짜면 뭐예요?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예요?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썼어요. 쓰고 잘 썼다 친구야 고맙다 그냥 꽁꾸로 썼다면 그건 뭐가 돼요? 사용대차가 되고요. 만약에 잘 썼다 그랬더니 야 임마 공짜가 어디서 해가 제가 3만 원 찔러줬으면
유상이니까 그때 뭐가 돼요? 임대차가 돼요. 우리 임대차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범위 들어가는데 임대차를 공부할 때 자꾸 뭘 떠오르시냐면 주택만 떠오르세요. 근데 임대차는 객체가 뭐예요? 물건이고 뭐이기만 하면요? 유상이면 다 임대차거든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관방에서 하룻밤 잤어요. 그것도 임대차예요. 그죠? 왜요? 돈 줬으니까. 그죠? 자동차를 렌트했어요. 그것도 뭐예요? 임대차.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돌려주되 공짜면 뭐예요? 사용대차. 대가를 지불하면 뭐예요? 임대차. 이렇게 되는 것임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에서 첫 번째 조합이라는 것도 등장할 거예요. 근데 조합이란 개념은 우리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계약법에서 조합은 그냥 동업계약이에요. 동업하기라는 계약이 뭐예요? 조합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하면 뭐가 떠올라고요? 동업자. 기억나시죠? 제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하면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동업계약이 뭐예요? 조합. 그 다음에 화해라는 계약도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우면 뭐 하셨어요? 화해. 같은 의미입니다.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화해 계약. 그 다음에 14번째입니다. 종신정기금이라는 계약도 있어요. 종신. 이게 무슨 말이죠? 윤종신이 아닙니다. 종신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종신정기금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연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종신정기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연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거에는 계약법에서 총 14가지였는데 작년에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15번째가 생겼는데 여행계약입니다. 여행계약. 작년에도 여행계약은 신설된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뭐 여행계약은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여행계약 그냥 여행계약. 종신정기금.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종신정기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예요? 연금을 말한다. 연금이 뭐예요? 종신이고. 이게 총 15가지의 계약을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용이 차에서 말씀드린 거죠. 근데 합동행위는 안 한다 그랬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는 물권법 할 때 배우는 게 편하고요. 출현행위와 비출현행위 나오는데 일단 재산의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행위는 출현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비출현행위인데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계약은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일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불요식행위인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요식행위 예가 나와요. 그죠? 법인 설립, 혼인, 유언이죠. 우리 시험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냐면 법인 설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 설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률행위는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다. 뭐만요? 법인 설립만 뭐예요? 요식행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 자꾸 나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X. 왜요? 법인 설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률행위는 다 뭐라고요? 불요식행위.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 말로 하든 문수라도 어떤 법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나와 있는데 개념이니까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대여했죠. 그리고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뭘 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은 행위를 두 개 한 거죠. 1억을 빌려주고 또 뭐 또 했어요? 저당권도 설정했어요. 이걸 생각해 볼 것은 돈을 안 빌려줬다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겠죠. 그죠? 거꾸로 저당권 설정 안 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돈은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저당권 설정은 1억을 빌려준다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가 주된 행위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뭐예요? 종된 행위. 이렇게 되고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1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생기냐면 채권이 생기고요.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은 뭘 갖게 되냐면 저당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그죠? 이에 반해서 저당권이 없더라도 채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채권은 주된 권리, 저당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행위가 뭐예요? 종된 행위고 또 일정한 권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1억을 빌려주는 것은 주된 행위,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뭐예요? 종된 행위고 채권은 뭐예요? 주된 권리, 저당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 이런 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는 가입해 버리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통정 허위 표시란 부분에 설명드릴 텐데 의미가 없습니다. 끝이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3절 법률행위 뭐가 나오냐면 목적이 나와요. 자, 지금 어디 온 거죠? 목적이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된다. 그래서 목적에 관한 유효 요건을 공부하는 건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첫 번째 유효 요건으로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목적의 확정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목적의 확정이란 말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가능성 이거 하나만 적어놓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매죠. 계약이죠. 법률행위인데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이놈의 아파트가 어디 있나 싶어서 가봤더니 허벌판이에요. 분양할 때 아파트 앉았잖아요. 그죠? 허벌판이고 도대체 내가 산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분양계약, 매매계약은 뭐예요?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매매할 때는 아직 목적이 뭐 되지 않았어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그 아파트가 신축된다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래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 두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에 뭐가 나오냐면 가능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 목적이 가능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목적이 가능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애는 6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6문제까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못해.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면 계약법에서 거의 뭐죠? 한 하루 종일 요것만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만 잡고 지나갈 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해야 유효하다는 말은 가능해야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뭐죠? 무효다라는 말일 텐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요. 가능한지 불능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더 쉬운 말로 하면 상식적으로 따지게 된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불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강에서 어떤 아가씨를 꼬셔보려고 수작거리다가 달려들었는데 그 아가씨가 반항하는 바람에 귀걸이가 한강에 퐁당 빠졌어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저를 막 고소하겠다고 뭐 고발하겠다 방방 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거죠. 오빠가 건져줄게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건져줄 건지 각서 쓰래. 그래서 제가 오빠가 꼭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져주겠다고 뭘 썼냐면 각서를 썼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효의 유예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유효할 것이고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지는 것이 불가능하면 뭐예요? 무효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가능한 게 돼버려요. 돈은 되게 많이 들어요. 댐을 건설하고 그죠? 물을 퍼낸 다음에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금속 탐지기를 뒤지면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다 뭐한 것이 돼버리냐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통념 상식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져주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거고 따라서 이 계약은 뭐예요? 무효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가게 되는 거죠. 이것만 보죠. 끝.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5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목적에 뭐가 나오냐면 적법이 나와요. 자,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법을 분류해 봐야 돼요. 법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 정의는 복잡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기로 하죠.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지킬지 말지 준수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임의법규라고 해요. 이 강행법규가 둘로 나뉘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임의법규는 준수 여부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의법규는 위반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죠. 따라서 모든 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뭐예요? X. 왜냐하면 모든 법 속에는 무엇도 들어가게 돼요? 임의법규도 들어가고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그다음 이 강행법규가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둘 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준수 여부가 강제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다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그러한 규정 우리가 뭐죠?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위반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위반한 경우에는 강행법규니까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면 그걸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요. 민법에서는 단속규정이 없어요.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다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해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하면 무엇만을 말해요? 효력규정만을 말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민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56페이지의 중간에 하단에 2번 단속법규와의 관계에서 하단에 가 단속 규정에 가지고 뭐 식품위생법도 나오고 공중위생법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택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기억하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판례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뭘 잊지 마셔야 되냐면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중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권법에 또 볼 건데 단속 규정 예로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이거는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뭐죠? 단속 규정이다.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을이 또다시 한 번 더 팔았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전매라고 하죠. 그죠? 제가 이 전자를 뭐라고요? 굴릴 전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을은 병한테 등기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후에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FM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면 을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요. 병한테 이전 등기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주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병한테 전매했으니까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하고요.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하다 걸리면 세금도 추징받고 뭣도 받아요? 처벌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문제예요. 만약에 강행법규 위반했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려요? 갑한테 가버리죠. 병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죠. 병 나쁜 사람은 안 나쁜 사람이요? 병은 안 나쁜 사람이에요. 병은 비싸게 주고 산재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다 걸리면 얘는 뭐예요? 처벌은 하지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이기 때문에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요 규정은 따라서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가 돼요?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요것도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서 또 물권법 할 때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와요. 자, 일단 103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또 반드시 시험 문제 내는 부분이죠.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반드시 내는 부분인데 요거는 좀만 신경 쓰시면 반드시 뭐 할 수 있냐면 맞힐 수가 있어요. 이걸 왜 내냐면은 공부 안 한 사람은 무조건 틀려요, 이거는. 근데 공부를 하신 분은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문제이기 때문에 잘 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아이씨 말도 안 돼 그지같이 그러더라도 뭐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고, 말도 안 돼 그지같이 하고 안 받아들이시면
민법 공부도 몇 년짜리가 되냐면 5년짜리가 되어버려요. 아무튼 103조 보시면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사회질서에 반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뭘 봐야 되냐면 판례를 봐야 돼요. 근데 교재 보시면 하단에 사회질서 위반에 유용해가지고 뭐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우측에 윤리질서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분류 방식은 일본 학자의 분류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다른 교재도 이렇게 쓰니까 썼을 뿐이지 이거 가지고는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되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좌측 중간에 있는 판례가 중요해요. 이 왼쪽 중간에 있는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분류 방식이에요. 따라서 그 판례를 가지고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뭐 할 거냐면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판례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를 나누는데 말이 좀 복잡한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반사회적인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교재 얘들이 대부분 이런 건데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뭐 첩을 두기로 계약을 했다. 뭐 도박을 하기로 했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고요. 누가 보더라도 반사회적이죠. 이걸 외우는 분이 있어. 답답한 거죠. 첩계약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분은 민법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바른생활 문제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지문에 나오더라도 뭐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경우뿐만 아니라 그죠? 판례에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해서 두 번째 그 내용 자체는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뭐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해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해서 첫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기억할 것들이 나오는데 첫째,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뭐가요? 별거 계약. 물론 별거 계약 자체는 나쁜 짓은 아니죠. 반사회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제처가 좋아하고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했더니 제처가 별거하재요. 좋아. 누가 날 건데? 지가 나간대. 언제 나갈 거야? 했더니 오후 3시에 나간대. 그래서 오후 3시에 별거하기로 뭐예요? 계약을 했어요. 그죠?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오후 3시가 됐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와가지고 제 와이프를 막 강제로 끌어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반인륜적인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무효냐 유효냐는 해도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효과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은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거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이어서 뒤에 무효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죠. 제가 어떤 아가씨를 꼬셔보려고 이렇게 뻐꾸를 냈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이게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뭐예요? 혼인 예약이에요. 혼인 해소. 혼인 해소, 그죠?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너하고 뭐예요? 혼인해 줄게. 이게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뭐예요? 혼인 예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꼬셔보려고 우리 마누라 이혼하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해가지고 약속했어요, 그죠? 깜빡하고. 근데 재수없게 제 와이프가 진짜 이혼했어요. 그러더라도 그 아가씨하고 결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국가라 하더라도 저의 행위를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강제로 결혼시킨다면 그것은 뭐예요? 반인륜적이잖아요. 따라서 예약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무효이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법적으로는 아무리 혼인을 예약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형법에서 뭐 있었던 거죠?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걸 두고 있었어요. 별거 계약이요. 계약. 우리 지금 계약하고 있잖아요. 별거 계약. 저기 제자로 보시네. 근데 지금 혼인빙자 간음죄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얘기죠. 따라서 이제는 아무리 뻐꾸를 날렸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도 뭐가 없어요? 책임도 없고 형사적으로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이 없는 상태로 간 거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근데 계속 보시면 강제하거나 했죠. 그죠?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지금 계속 읽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죠? 판례 세 번째 줄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뭐가요? 조건.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이걸 읽습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냐면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조건.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요 자체는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죽이면 1억 주겠다라고 했다면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반사회적인 거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런 문제예요. 만약에 조건이 반사회적이어서 조건만 무효다 이래버리면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려 하는 것도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필요도 없고 1억도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쌍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판례 또 보시면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까지 끊어보면 세 번째 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뭐인 경우도 있어요?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그죠? 뭐라고요?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가 달라붙으면요? 금전이 달라붙으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어요. 첫째, 공무원이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물론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돈 받고 하면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이 돈이 뭐예요? 뇌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원을 하려고 모든 요건을 다 갖추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저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이 저에게 인가를 해주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직무 집행이잖아요. 근데 갔더니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요새 그런 사람 없지만, 아이, 점심감이라도 좀 주세요. 하길래 제가 뭐예요? 1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법정에서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이 부분 아주 잘 나오는데 이 자체는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에요. 돈 받고 하면 우리 법원의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증인은 당연히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위증죄로 뭐가 돼요? 처벌이 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뭘 받을 것을 조건을 해서요? 돈 받을 조건에서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 돈은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냥 계속 보시면 경우 및 맨 마지막이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동기가.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요 자체는 물론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갑의 동기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개설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했어요. 이것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동기가 밀수업을 하려고 출자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요, 여기 홈플러스 가가지고 칼을 샀어요. 칼 사는 건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동기가 살인을 하려고 칼을 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읽어본 것처럼 동기는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한해서 그때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을이 물어본 거죠. 아니 근데 뭐 하시려고요? 도박장을 개설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요 임대차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당신에게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우리 갑에게 사업자금을 출자하면서 아니 근데 뭐 하려고 출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밀수 좀 하려고요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출자 계약은 반사회적에서도 무효니까 출자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홈플러스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사심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사심이를 네 자루를 딱 캐시하자마자 딱 내려놓으니까 아줌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밤늦게 왜 칼을 이렇게 많이 사세요? 그래서 된 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한 거냐면 요 158페이지 핵심 판례까지 한 거죠. 판례 하나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를 했고 덧붙일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더 해가지고 반사회적 법리를 끝낼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